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두 전직 의원님들께 한동훈 비대위 가능성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오늘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한동훈 장관 사의를 표했고요. 자,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카드를 너무 빨리 쓰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지 않았나요? 근데 말했지만 아껴 쓸 지금 상황이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모든 가용한 자원은 총투입해야 된다. 급하다는 게 절박했던 거고. 예. 사실 이게 저 당으로서도 또 한동훈 장관 개인으로 도박인 것만은 분명해요. 당으로서 도박이라 하면 어찌 될지 모르겠. 굉장히 중도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보수 결집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큰 그 결과가 가져오겠습니다만 중도층까지 알 수 있을 만한 대목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당 전체적으로 도박이다. 또 한동훈 장관은 개인적으로 도박이에요. 왜 그러냐? 정치를 시작한 데 있어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게 비상상황에서 임시 당 대표이긴 하지만 아시는 대로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고 마지막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의 도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 직이 지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피를 많이 흘린다고.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책임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흔히 말하는 위험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위험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정치를 시작한 이상 한번 해보자는 그렇게 본인 이야기했잖아요. 경험 부족이나 문제가 아니라 계산하고 몸살이는 게 오히려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던지겠다. 당 개혁을 하는데 앞장서 보겠다는 그런 강단 있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제 앞으로 효과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당 전체적으로도 한동훈 개인적으로도 도박이다. 결과 좀 봐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이틀 전 발언인데요. 진짜 위기는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온다.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비대위원장 지금 수락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뭐 자기는 계산하고 몸살이지 않겠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나오면 땡큐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중도층이 이제 문제인데 중도층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됐다고 해서 박수치고 환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이제 장관으로서 했던 것을 보면은 그걸 그대로 유지해서 간다면 별로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땡큐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비대위원장인데 지금은 아마 이제 비대위원들 짜고 뭐 사실상 비대위원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지금 이 시각부터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된다면 그건 좀 다른 계산이나 견적이 나오는 거죠. 달라진다는 것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서 나타날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뭐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다음 주거든요. 28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취임하고 나서 26일에 취임하고 나면 바로 맞닥뜨리게 될 모레 그러니까 이틀 후에 맞닥뜨리게 될 일인데 여기서 만약에 한동훈의 목소리를 낸다, 한동훈의 입장을 낸다, 이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보통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의 미래나 장래는 저는 볼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금방 올해 안에 뭔가 한동훈 비대위의 성패에 대해서는 큰 평가가 바로 나오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공식 출범하는 때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전국의 의결이 필요하다면서요? 그 절차는 밟아야 될 때 전국의 의결이 있는데 아마 다 안 모여도 돼요. 이거는 뭐 온라인 의결도 가능하니까 일부는 모이고 일부는 아마 위임하는 얘기 될 텐데. 이제 비대위 출범하면 비대위원도 또 선임해야 되죠. 선임해야 되고. 그래서 비대위원이 누가 되는지를 중요하고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 되면 이제 라인업이 짜지면 여기에서
당무는 지금 뭐 윤재욱 원내대표가 포함해서 사무총장 이렇게 해서 구성되면서 당을 운영하게 될 텐데 네.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는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성공하는 거야? 예. 저는 정치 기술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정확하게 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냐? 정부 여당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냐? 지향점이 뭐냐?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28일 당장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하고 그 부분은 뭐 야당과 협상이 있으니까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가슴속에 담아야 될 건 뭐냐? 네. 정부 여당이 여당답게 뭘 할 수 있냐? 국민의힘이 이 대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일반 허리하는 말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뭘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정부 여당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국정을 이렇게 이끌겠습니다. 라고 해야 표고하는 거예요. 그 대목을 가장 깊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잔가지. 네. 정치 기술 문제는 사실은 당에 맡겨놓으면 돼요. 자,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 28일 네.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니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자, 그러면 예. 지금의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어찌됐건 특검을 꼭 하라는 게 굉장히 높잖아요. 네. 정면으로 배치, 반대는 못해. 그런데 한동훈 지금 뭐 비대위원장, 지금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동하기 좋게 만든 악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보세요. 이게 진짜 악법이라는 표현은 뭐 좀 더 나갔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말하면 정략적, 정치 전략적 특검인 건 분명해요. 보십시오. 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하면 3일 이내에 대통령은 무조건 2명 중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부분.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4명의 특별검사보, 20명의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40명, 40명의 특별수사관. 자, 11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언제까지 조사합니까? 준비기간이 20일에 수사기간 70일, 90일. 딱 어떻게 되죠? 선거기간 내내 선거 직전까지 수사를 해요. 결정적인 건 뭐냐? 문제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부는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매일 언론 브리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완전히 선거 여론전의 하나로 활용되게끔 이 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민주당도 뭐 계산을 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짜 사실 파악이 목적이라면 선거 이후로 해줘야 돼. 선거 이후. 그리고 이쪽 여당도 약속을 해. 선거 이후에 우리 말 바꾸지 않겠다. 선거에 특검을 시작하자. 특검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내용에 대해서도 너무 독소 조항은 빼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민주당에서는 선거 이후에 할 수 없다. 왜 이제 와서 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하냐. 그럼 그동안은 뭐 했냐. 이런 입장이던데요. 물론 그렇게 야당을 반대하겠죠. 하지만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알아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아, 이런 건 너무하네. 선거에 완전 맞춤용으로 해놓은 건 특검법이네라고 하면 여권 입장에 손해볼 거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 두 번째는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명분도 되는 거고 또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거부권 행사한 후에 재의결할 때 여당 안에서도 찬성표 이른바 반란표가 나오기 어려운 논리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민주당 입장을 좀 더 들어볼게요. 민주당은 이걸 뭐 총선 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총선 이후로 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라는 의견도 있긴 있는 모양인데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지금 한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아직 정식으로 제안이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독소조항 얘기를 하는데 독소조항인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돼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특검을 어떻게 지명하느냐인데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직계가족을 수사를 할 때는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은
빠지는 게 빠지고, 맞아요. 예.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야가 앉아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여도 아닌 중립적인 기관이나 그런 개체한테 보내자라는 네. 건 협의는 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이건 독소 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뭐 중계 등 언론 브리핑인데 네. 이건 매번 들어갔던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적 관심사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 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건 규정을 하든 안 하든 브리핑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것도 독소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 이제 출범하게 됐고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 여야의 상반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현 장관 중에서도 가장 인연이 오래됐고 친분이 두텁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한테 편하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쓴소리 하는 게 통해야 되거든요. 쓴소리하고 충돌만 하면 당정은 콩가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하는 쓴소리 했을 때 통하게 하는 능력 이게 사실 중요한 대표의 능력이고 응원하고 잘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에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잘못하면 원균된다 이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은 시작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가고 이준석 신당 창당하고 특검 되면은 공찰 학살될 때예요. 그랬을 때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이 많은 의원들이 저는 이준석 신당으로 다 몰려갈 거예요. 자, 만약에 공천 학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공천이 안 된 의원들이 대규모로 이준석 대표가 만들게 될 신당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내다보네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죠. 예. 전제가 이제 이준석 신당이 미리 떠 있고 공천에서 이른바 굉장히 밀어붙이는 식으로 뭐랄까 그렇게 공천이 이루어지면 갈 수 있는 건데 글쎄 그 가능성이야 뭐 항상 어느 선거 때마다 남아 있던 거니까 저는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변수는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비대위의 승패 여부는 저런 기술적인 문제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이런 전환 시기에 정부 여당이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냐 새롭고 참신한 시각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제가 쭉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이민청 설립 이런 문제를 하는 거 보면 그런 나름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실과의 관계, 지금 대통령실과 당이 너무 수직적 관계가 아니냐. 그래서 쓴소리도 좀 하고, 그러니까 당과 정 관계가 이제 수평적 관계로 전환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많죠. 예. 그 대목도 보십시오. 그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워낙 친분 관계가 깊기 때문에 쓴소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쓴소리를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대목은 보세요. 예. 이게 아바타다 이런 이야기 제가 처음부터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김 국장이 후배 중에 똘똘한 사람이 이러저런 이유로 기사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설파하면 설득 당하잖아요. 예. 이거 버릇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인간적인 신뢰가 있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만큼 저만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복종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다만 정도의 문제일 텐데 대통령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 자 그것은 설득을 해내거나 돌파해내거나 대통령과 뭐 협의를 하거나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일 거야, 말도 못할 거야, 상미하복 관계로 갈 거야라는 것은 굉장히 민주당에서 오판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신경민 의원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이 한 장관에게 정치적 공간을 열어줘야 되고요. 재량권도 줘야 되고 약속대련일지라도 정치적 공간이나 재량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자신은 맹종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건 말이고요. 실제로 과연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그렇게 될 것인지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인사권을 가지고 갔잖아요. 인사권을 법무부로 그게 옛날에 청와대에 있던 것을 가지고 갔는데 그 인사권을 용산 대통령실이 마음대로 행사하는 데 대해서
한 번이라도 예. 노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용산의 뜻대로 했고 문제가 터지면 한동훈 법무부는 침묵했어요. 그 물어보면 그렇게 말을 잘하던 양반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갔어요. 그 인사 검증에 책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뭐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라는 정도.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제 특검법이 어떻게 보면 바로 즉각적으로 시험대에 올라가는 네. 건데 여기서 정치적 재량권, 정치적인 공간을 비대위원장에게 열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부터 탁 목에 걸리지 싶어요. 그렇군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자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직 수락하면서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동력이 좀 약화될 것이다. 이런 뭐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겉보기에는 약화되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예. 여기 시선이 다 한동훈 어떻게 하나, 당을 제대로 할까 이렇게 시선이 쏠리는 사이에 예. 이준석 대표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27일을 자기 마지노선으로 삼았기 그렇죠. 때문에 27일에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될 거예요. 예. 결정을 예. 나가든지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잖아요. 며칠 안 27일이면. 남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뭐랄까 좀 여지가 많이 줄어든 거죠, 신당에. 네. 그래서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이준석 말은 전 대표가 오늘 그 김현정의 그러니까. 뉴스쇼 라디오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 만날 용의가 있다. 다만 만날 용의가 기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그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먼저 이준석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네. 제가 신당을 뭐 만들 그런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든다고 보고 다만 예. 답이 없을 경우에는 먼저 나가서 당을 만들어버리면 네. 글쎄 나중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참.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제 당 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실타래 신당 창당 공언한 이낙연 전 대표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견제, 심판을 다른 쪽에서라도 해서 힘을 보태는 것이 민주당의 이익이 될 겁니다. 분열이 아니라 민주 세력의 확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원칙과 상식 혁신계 의원들입니다. 통합형 비대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직 사퇴도 비슷한 얘기입니까? 비대위라는 것은 네. 대표직 사퇴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님 사퇴를 언급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정당에서 정당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 거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생각은 다양한 것이 정당의 본질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은 분열이 아닌 민주 세력의 확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당 창당 준비를 지금 계속하겠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뭘 좀 더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일단 뭐 시한은 12월 말까지로 지금 준 거고요. 네, 네. 김부겸 어저께 김부겸 전 총리하고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뭐 약간 일단 약간의 기대라고 그럴까요? 희망이라고 그럴까요?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걸 좀 걸었었는데 왜 예. 그러냐면 예. 김부겸 전 총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일단은 의견을 두루두루 모아서 내가 이 의견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개파나 여러 선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간 건 맞고요. 네, 네. 그런데 뭐 금방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또 뭐 묵묵부답 내지는 서문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미 지난 7월에 네.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귀국한 이후에 7월에 뭐 어렵게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재명 대표의 사퇴 얘기를 했죠.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상태는 조금 나았지만 뭐 비슷한 거였죠. 예, 뭐 송영길 돈봉투 사건, 김남국 고인 사건, 그리고 김은경 혁신이가 약간 좀 절름발이식으로 가고 있을 때고 그런데요. 그리고 재판 리스크, 수사 리스크도 그대로 있었고요. 이 상황에서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걸 브리핑을 하지 말자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단식이 있었고 뭐 부결 호소가 있었고 영장 기각이 있었고 11월에 김용 판결이 있었고 이래서 사태는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지금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원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한 명이 숨졌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에 발생을 했고요. 대전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지금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폭발 경위, 왜 폭발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신분 어떤 분이 숨지셨는지 사망하셨는지 아직 그 이유 누군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소방본부 측은 폭발이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했고요. 좀 더 관련 속보 들어오면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회동 만남은 아직 지금 뭐 물밑에서 접촉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7월달 만남 이후에 예.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날 1시간 조금 넘게 했고 예. 그 1시간 넘는 대화에서 55분가량을 이낙연 전 대표가 쭉 얘기를 했고 네. 답이 없이 그냥 돌아갔는데 그 침묵이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나도록 똑같이 진행되고 있기 물밑 때문에 접촉도 없는 거예요? 물밑 접촉이 뭐가 물밑 접촉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뭐 대표 측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대표의 만나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무조건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며칠 전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두 분은 무조건 그냥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7월 달에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답을 가지고 만나야지 괜히 또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사진 한 장 찍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아직 정식으로 이제 제안을 온 것 같지는 않고요. 신호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이낙연, 이재명 둘 사이에 드디어 이제 대표 사퇴 이야기가 공론화, 공식적으로 된 거잖아요. 네. 통합 비대위라는 것은 곧 이재명 대표의 사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이렇게 되면 둘 사이가 과연 좁혀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겠습니다. 아니면 당이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언제쯤 내가 던지겠습니다라고 해줘야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신당 만드는 움직임을 서도발 명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적어도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손학규 이런 사람들 의견이 모아지면 날 보고 그만두라고 나는 그만둘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일각에서는 이낙연 혼자 전 총리 말 듣고 내가 그만두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그만둔더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타이밍 정해서 내 방식대로 하지. 이낙연 전 대표 말 내가 안 들을 거라고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이래 되면 굉장히 이재명 대표 사퇴 여부로 전선이 좁혀지게 되고 당분간은 저렇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가 몰릴 거예요. 왜? 이런 흔히 말하는 강성 지지자 개딸들은 아마 이재명 대표 옹이 결사 옹이로 나설 공산이 크죠. 아니 한동훈 비대위 출범 전에요. 한동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것을 놓고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직전에 사퇴할 수 있다. 있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압박 요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원들 입장에서도 저는 어찌됐건 한동훈이라는 젊고 정치 신인이 나와서 혁신한다고 하고 막 말마다 무슨 민생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재판에 다니고 있는 대표를 갖고 선거 칠 수 있는 이야기는 나오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압박 요인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순간이 되면 순간이라 하면 법원과 검찰 쪽으로서 위험 요소, 그다음에 당내에서 반발 이렇게 쌓이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결단으로 포장하여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자, 신정민 의원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달 말까지 시한을 지금 준 건데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그러면 결국 이제 신당 쪽으로 확실히 가는 겁니까? 심각한 고뇌 순간이 오고야 마는 거죠. 만약에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공천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죠. 공천 과정이 예상했던 대로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요? 지금 현재 현직들 평가위원회가 있었고 여론조사가 이미 각 253개 지역구별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현재 후보 검증위원회가 돌아가고 있고 이런데 이게 이제 전초전이거든요. 네. 공심위 공관위가 이제 곧 출범을 하니까요. 벌써 이 전초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초전을 보면은 이해찬, 이재명의 공천 시스템. 저는 이걸 투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네. 투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당 내부가 굉장히 들끓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간다 그러면은 당이 통합이다, 화합이다 하는 얘기가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21일이니까요. 31일까지 열흘 남았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제안을 하게 될지,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를 수용하게 될지, 또 두 전현직 대표의 만남이 성사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